오늘은 제주 여성 부분을 이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아주 큰 섬이죠. 그리고 유네스코로 지정되어져 있고, 그리고 세계 문화유산으로도 많은 분들이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 이 제주도에서 과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주도에서 아까 얘기했던 일제강점기에 제주 여성들은 어떻게 움직였고 제주도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를 시작해 볼게요. 자,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민족의 암흑기였던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들의 항전은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찾는 과정에서 이 제주도라는 섬을 제가 방문한 것은 한 4년 전이었습니다. 이 제주도라는 지역에서도 분명히 독립운동의 흔적이 있었고, 또 이곳에서도 일제의 수탈도 많이 당했었기 때문에 이 지역민들은 어떤 식으로 방어를 했고, 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고, 또 어떤 식으로 저항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주도를 방문하고 관련돼 있는 자료를 찾는다고 쫓아가는 데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관련돼서 연구하시는 분들을 또 만난다고 시간이 또 많이 지났습니다. 이후에는 후손분들을 찾아갔고요. 그리고 제주도 전체는 어떻게 독립운동이 이루어졌을까 하는 독립운동 지형을 파악하고, 그리고 제주도 지역에서 소원받은 분들은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 하는 부분도 파악하고, 그렇게 해서 제주를 몇 차례 방문하는 과정에서 제주 여성들의 흔적을 찾을 수가 있었고, 그러면 이 제주 여성들의 흔적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줘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의 고민을 하게 되었죠. 자, 제주는 그 당시에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우리나라 처음에 개항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요, 일제강점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처음에 개항기에 우리가 일본한테 제일 먼저 개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요 사건이든 강화도 조약이든 이게 체결되어졌을 때 일본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있는 지정한 위치를 한번 보면은요, 이 제주도에서 굉장히 가까운 쪽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일제의 수탈이나 탄압이나 이런 것들이 시작되었을 때도 우리는 잘 몰랐지만 제주도민들이 어떤 그것을 감내하고 있는 강도는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 제주도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지정학적 위치로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고요. 거기다가 천혜의 자연, 이런 여러 가지 자연의 보고가 바로 이 제주도였기 때문에 많은 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탐내는 하나 지역이었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멜 표류기에도 이 제주도는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최남단에 있었던 이 제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1900년대 제주도를 한번 볼게요. 1900년대 제주도. 1900년대에 우리는 우리나라의 육지에서의 개항이 이루어지고 났을 때 그때 모습과 제주도의 모습은 사실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 부분으로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인천항을 통해 가지고 움직여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부산항을 통해서 들어오거나 이렇거든요. 근데 제주도는 밑에 떨어져 있으면서 여러 나라들로부터 아마 집중적으로 한번 주목하게 되는 그런 섬이었습니다. 자, 1900년대 제주도는 안에 무슨 일들이 일어났을까? 제주도는 1900년도에 천주교가 유입이 됩니다. 천주교가 유입이 되어지면서 프랑스 신부인 라쿠르 신부하고 그다음 우리나라에 있는 김원영 신부가 제주도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주도를 찾아서 이제는 천주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딱 들어갔죠. 그리고 1901년도에는 신축교난, 바로 이재수의 난이 이곳에서 또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제주도에서 제주도는 그러면 이곳은 일제강점기가 일어나기 이전에는 제주도는 그럼 평화로웠을까? 사실은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미 1883년도부터 바로 어장 침탈을 계속 이런 식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어쩌면 그 이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전에도
제주도 섬에서 남성들이 고기를 잡는지 배를 타고 나가면 여성들은 집에 있으면서 갑자기 급습해 오는 왜구들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옛날 고려시대에 해청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해청은 뭐냐면 해경 역할 비슷하게 여성들도 자력적으로 왜구가 침입했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처하자라고 그들만이 꾸려져 있는 하나의 어떤 역할, 기구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뭐 지금으로 치면 해군이죠. 여자 해군처럼 말이죠. 어찌 보면 그런 그 약간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여성들의 움직임이 제주에는 포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제주는 여성들이 많았고 남성들이 바다로 나갔기 때문에 그들만의 아이를 키우고 양육하고 하는 이런 부분 외에도 생존 부분이 걸려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제주도 섬 내에서 온전하게 그것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책임감도 이중고, 삼중고를 당하고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1887년도에는 일본인이 입도를 했고요. 1900년도에는 일본 어선이 제주 어장으로 들어와가지고 출하가 되어집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1883년도부터 일본의 어장 침탈이 빈번해지고 제주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관련되는 해산물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수확량이 많아야 되는데 갈수록 수확량이 줄어든답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제주도에 있는 여성들이 생각해낸 것은 바로 제주 해녀가 제주도 내에서만 해산물을 채취하는 것이 아닌 우리도 바깥으로 한번 나가보자. 출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게 바로 1910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후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한쪽에서는요. 일반 제주도에서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는 아니면 제주도에 있는 여러 가지 자연 어획량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수화 개움을 해서 생존해 나가는 이런 부분에서의 제주 여성의 역할이 강인한 여성의 역할이 제주 해녀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모델화될 수 있다면 또 한편에서는 천주교가 들어오고 또는 종교가 유입되어짐으로 인해서 여성들에게는 기존에는 교육받지 못했던 여성들이 교육을 받게 되는 하나의 상황이 조성되어진 거죠. 그러면 교육받기 전과 이후의 여성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교육받기 전에는 여성이란 존재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생존만 위한 어떤 여성의 역할 이 부분에 집중했다면 교육을 받음과 동시에 여성들의 생각은 달라집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는 제주도 어학당 그리고 제주도 여학교가 생겨나게 되면서요. 제주 여성들의 신지식인들이 등장하게 되죠. 제주의 상징인 제주 해녀. 자, 이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온몸으로 침탈과 그리고 탄압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였습니다. 이게 바로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이 제주 여성들이 감내해야 했던 고뇌는 아마 육지에 있는 여타 여성들보다도 몇 갑절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그녀들에게 하나의 신기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제주 여성의 일상에서 남성들은 나가고 있고 또 아니면은 해녀로서 출가를 하는 이 여성들 외에 제주도에 있었던 이 여성들에게 하나의 신기한 모습이 목격이 되는 거죠. 조랑말을 탄 이방인이 등장했는데 여성이 조랑말을 타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수녀님들이 조랑말을 타고 등장했어요. 여성이 말을 타고 뭔가 뭐 특이한 모습에 또 파란 눈의 여성들이 들어와서 등장했다는 것은 바로 이 그 제주 여성들에게는 아주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1905년에서 1908년 정도로 추정되는 사진입니다. 결국 왜 이렇게 추정할 수 있나 하는 부분은요. 그 다음 부분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천주교 유입과 그 다음에 제주 지역의 여성들의 신지식인 양성 부분은 아주 기묘하게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는 두 가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제주 여성들이 어떤 식으로 변화해 가는가 하는 부분인데
민중적인 차원에서 생존권을 쟁취하고 투쟁하려고 하는 그들만의 역할을 감내해서 그들의 존재감을 제대로 되찾으려고 하는 제주 해녀의 모습과 그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변화하고 교육을 통해서 교육의 어떤 그런 함축되어져 있는 정신이나 이런 것들을 전파하려고 하는 제주 신여성의 모습 두 가지를 저는 지금 조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바로 신지식인이 양산되어진 그 과정들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1900년대에 천주교가 유입이 되어지면서 제주도 내는 굉장히 그 신선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랑말을 탄 수녀의 모습이 등장했는데 그 수녀들이 왜 등장했을까 가만히 살펴보면요. 바로 이 천주교 유입이 되어졌을 때 왔던 이 라쿠르 신부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신부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제주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학교를 준비를 해야 되고 제주에서 여성들을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수녀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SOS를 친 겁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 내에 제주도 여학당과 여학교가 개교되기 이전에 수녀님들은 도와주기 위해서 들어왔던 거죠. 그 모습이 포착되어져서 사진이 찍혀진 거였습니다. 자, 그들이 들어옴으로써 이제는 제주 여성들에게는 아주 신선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공식적으로 여성들이 교육을 받게 되는 하나의 사건이 시작되어진 거죠. 자, 천주교가 유입되어지고 난 다음에 제주도 내에 이 천주교가 과연 전파되고 자리 잡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었는데 1901년도 1년이 지나자마자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이때 제주도 내에서는 영세를 받은 사람이 242명이고 예비 신자가 700여 명까지 이르게 됩니다. 급속도로 지금 전파되어지고 있습니다. 야, 여기서 고민합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제주도에서 1년 만에 이렇게 급속도로 전파되어질 수 있었을까 하는 부분은 아마도 그 이전에 이 종교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받아들였던 그 계층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빨리 수용할 수 있도록 중간다리 역할을 해준 이들이 뭐냐면 바로 유배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배온 지식인들, 그들이 천주교 수용하는 부분 또는 이것에 대해서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부분은 굉장히 빨랐던 겁니다. 그 이후에 많은 민중들이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유배 계층은 지역의 향리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또 연결고리가 많이 되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배온 이 많은 양반가 분들, 그리고 특히 박용호 선생님 같은 경우도 나옵니다. 이 분들, 그 다음에 향리하고 이 평민층이 자연스럽게 골고루 연결이 되어지게 되고 이들은 바로 제주도 내에 천주교가 전파될 수 있었던 하나의 토대가 되어진 거죠. 자, 그러면 라크루 신부가 들어오고 당시 유배를 왔던 박용효 선생님, 이분도 학교 준비에 박차를 가합니다. 그리고요, 이곳에서 제주도에서도 여성 교육기관이 생겨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이 당시가 제주도에 내에서 신성여학교가 개교하게 된 것은 1909년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여자 근대 여성 교육기관 이화학당은 1886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박용훈 선생님 유배를 왔을 때 이미 서울이나 이 일대에서는 여성 교육기관이 몇 개나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걸 보고 제주도에 왔을 때는 당연히 여성 교육기관이 생겨야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주장을 할 수 있었겠죠. 그 부분은 아마 설득력을 이룰 수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수녀님들의 파견 요청을 하는 부분도 공식적으로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육지의 도움을 청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들어오고 뭔가 빨리 진척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909년도에 제주도 내에서의 처음의 여학교, 신성여학교의 향사당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로 3년 뒤에 그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사진에 찍혀 있는데요. 가만히 보면은 요 당시에 뭐 이제 어린 연령도 있었고 그다음에 연배가 좀 있으신 분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뭐 5살, 8살, 10살 뭐 한 요 정도 10대 전에 전후에 요 그룹들이 많았을 거 10대 정도 되면은 그래도 좀 제대로 알아듣는 단계였지만 한 5살, 6살, 7살, 8살, 9살 요쯤 되면 이제 갈수록 어릴수록 아무래도 뭔진 몰라서 호기심으로 왔었겠죠. 자,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뭔가에 집중해서 있는 모습입니다. 다들 눈을
책에 지금 다 집중해가 있거든요. 보면 눈빛이 앞을 쳐다보는 학생은 저기 뒤에 장난꾸러기 녀석 한 사람뿐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책상에 있는 책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 섬에서 이 여성 교육기관이 생겨났다는 것은 굉장한 관심을 받을 만한 일이었겠죠. 자, 그러면 제주도에서는 교육기관이 없었나 하는 부분을 조사를 해봤더니 이미 1896년도에 제주공립보통학교, 이게 이제 점차 개교가 되어졌지만 제주목 공립소학교가 이미 생겨났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학교가 생겨난 거였어요. 그러면 제주도 내 여학교로서는 최초였었고, 자, 이 제주 여학교 처음에는 학당으로 시작됐다가 나중에 여학교로 바꿔집니다. 처음에는 교회 내에 부속적인 거 아니면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간단하게 시작하는 거, 요 정도로 되어졌다가 이후에 학당, 그다음에 학교, 이런 식으로 이제 승인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09년도라고 제가 한 이유는 1909년도에 신성여학교라는 명칭을 받고, 이때는 초등학교 4년, 중등과정 1년 편제로 시작됩니다. 그럼 아까 그 학생들이 초등과정부터 받고 있었던 학생들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후에 제주도에는 농림학교, 의신학교, 학교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좀 굉장히 특이한 부분은 뭐냐면요. 제주도의 의신학교는 군수가 직접 모금에 나섰고 주민들이 모금한 돈 가지고 학교가 생겨진 겁니다. 자, 이런 부분 보면 제주도 내에서 근대 교육에 대한 붐이 이 당시에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 부분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신성여학교도 마찬가지로 안에서 수업 교과목을 보면 이렇습니다. 도덕도 가르쳤네요. 도덕. 국어, 산수, 이과, 지리, 역사, 한문, 체조도 가르쳤습니다. 건강하라고. 체조도 가르치고 창가도 가르쳤네요. 창가도 가르치고 수의 교리까지 여성들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들 교과목으로 해서 꾸려져서 많이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이 입교했던 학생들 수를 보면 1910년도부터 해가지고 50명, 그 다음 이후에 60명, 점차 학생들 수가 늘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1909년도 개교한 이후에 학생들이 처음으로 졸업생이 배출이 되어진 것은 바로 1914년도였습니다. 1916년 7월 달에 일제 단합에 의해서 무기휴교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그곳에서 수학을 했던 학생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그 학생들은 육지로 올라옵니다. 공부를 하고 싶었던 학생들은 육지로 올라오든지 아니면은 그곳으로 공부를 그냥 끝내든지 두 가지의 선택의 갈림길이 있었는데, 이 제주도에서 특이하게 육지에 와서 공부를 했던 학생들이 3명이 있습니다. 친했던 트로이카. 이들이 제주도 전체의 여성 교육 부분을 하나 좌지우지하는 그런 여성들로 성장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제주도 내에 제주 여성 독립운동의 흐름을 가만히 보면요. 두 가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해녀와 그다음에 신교육을 받은 여성들, 두 가지인데요. 제주 해녀는 제주도 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머물러 있으면서 항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우리나라 우리나라 육지에 있었던 한반도라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나라의 그 상황이라고, 우리나라도 하나의 그 제주도 섬에 비유를 하자면 우리나라에 머물러 있으면서 독립운동에 항전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만주라든지 상해라든지 연해주라든지 이 일대로 움직여서 그곳에서 또 항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미주라든지 또는 여타 지역으로 해외까지 나가서 또 독립자금을 상해 임정 쪽으로 서포트해준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섬은 작지만, 육지에 비해서는 작지만 제주도 내에서 항전했었던 여성들, 그들은 바로 해녀가 주축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 내에 있으면서 아까 좀 더 나은 교육, 일제 탄압에 의해서
무기한 휴교되어졌던 이 교육기관, 이 교육을 좀 더 연결을 해야 되겠다 해서 육지로 넘어갔던 이들이 바로 저는 분류를 제주 외 여성이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뭐냐면 제주도 밖으로 나가서 공부를 했던 여성들이 나중에는 다시 부메랑처럼 어떻게 제주도 내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들이 제주도 내에 들어왔을 때는 엄청난 성장을 한 상태로 제주도에 들어왔고 그들이 제주도에 미친 영향은 아주 컸습니다. 여기서 해녀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단체 항일운동인 해녀 항일운동이 이곳에서 전개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제주를 넘어서 육지로 간 학생들은 3.1운동에 본격적으로 참여를 하는 여성들로 자리매김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후에 복귀하고 그 다음에 일제 치하에서 또다시 항전을 하고 그리고 해방이 되어졌을 때 해방이 된 이후에 제주도 여성들이 근대에서 현대까지 넘어가면서 그들이 단체라든지 이것들을 전부 다 꾸려서 자리 잡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여성들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그 육지로 갔던 그 3명의 여성 중 1명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교육감이 제주도에서 탄생했다는 사실, 그거는 굉장히 깜짝 놀랄 일입니다. 제주도 최초의 여성 교육감, 그리고 그 제주도 최초의 여성 교육감이 곧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교육감으로 탈바꿈했다는 걸 봤을 때는 이 3명이 단순하게 제주 지역만 미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한 페이지를 장식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한 것이 이겁니다. 그 신여성 항일운동이라고 저는 지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주 해녀 항일운동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자, 신여성 항일운동은 이후에 이들의 행적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아마 좀 더 세밀하게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제주 해녀 항일운동 같은 경우는 얼마만큼 일제에 저항하면서 이 단체가 되어져서 싸우면서 움직였는지 하는 부분을 이후에 세밀하게 또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신교육을 이끈 제주 여성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 3사람입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사람이 최정숙, 그 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강평구,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고수선입니다. 맨 왼쪽에 있으신 분이 또 오른쪽 사진에서 얼룩덜룩한 한복 입은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3분이신데 왼쪽의 사진은 둘이 탁구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성 둘이서 탁구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그 제주도 여성분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느낀 거는 깜짝 놀랄 부분은 뭐냐 하면 기록을 너무 철저하게 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성 독립운동가를 찾고 조사하는 데 있어서 기록이 없어서 많이 힘들었다면 제주도 이 여성분들을 만나면서는 기록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 거기에 깜짝 놀라고요. 그 다음에 최정숙 애국지사님 같은 경우는 세세한 메모지까지도 남겨져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제주도 방문한 이래로 제주도에 도착해서 바다도 한 번도 못 보고 바로 비행기 타고 들어온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제주도 제주교육박물관 하고 그 제주교육청에 가서 지하에 가면 서고가 있습니다. 서고에 가니까 이분의 유품이 엄청 많더군요. 그거를 앉아서 사진 찍고 전부 다 자료 있잖아요. 체크를 하고 가지고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느라고 몇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보니까 깜깜해져 있어서 제주도에 가서 바다도 한 번도 못 보고 바로 비행기 타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세밀하게 메모지까지 다 남겨놨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제 그럼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지 뒤에 가서 한번 보죠. 첫 번째, 나이가 가장 연장자셔요. 고수선 애국지사. 이분의 후손은 지금 제주도에서 아주 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어머니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사회사업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머니의 영향으로 나도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수선 애국지사는 항일운동가고 교육자시고 그다음에 의료인이시고 그다음에 사회사업가이시고 제주도 내의 최초의 여의사 1호 수식어를 달았습니다. 그러면 이 제주도에 있다가 육지로 갔다는 것은 육지에 갔다 와서 뭔가 모르겠지만 의사도 하고 교사가 됐다는 거는 사범과를 뭔가 한 것 같고 그리고 또 갔다 와서 의료인이 됐다는 거는 의사 자격증도 있는 것 같고 뭔가 이 여러 가지를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3.1운동에도 참여를 했었고 임정자금도 이분이 전달을 하면서 이분의 활동이 뒤에 많이 확인이 되어졌죠. 그런데 제주도 내에서 여성이 교육한다는 것은 또 아니면 그 당시 시대상으로 봤을 때 여성이 교육한다는 것은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한계에 부딪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집안이 개화가 되어져서 여성이 나 교육하고 싶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부모님들이 그래 교육해봐, 교육받아봐 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그때는 당연히 편안하게 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여자가 무슨 라고 수식어가 달려졌다면 아마 그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의 장벽이었을 겁니다. 그 장벽을 뛰어넘는 것 자체가 여성으로서 처음 부딪히는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야학이 생겼다는 말에 시비전을 갖고 집을 뛰쳐나와가지고 글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가느냐고 아버지한테 매를 맞았다고 합니다. 매를 맞았는데 잠결에도 글을 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 정도로 공부 열심히 하시나요? 잠결에도 글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야단을 치고 매도 때리고 이랬는데도 계속 매 맞고 자면서도 계속 잠결에도 글을 읽고 이러니까 아버지가 보다 못해가지고 공부해라라고 했습니다. 이분은요, 자신의 자서전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1977년도까지 생존했기 때문에 신문사에 자신이 걸어온 글을 기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는 과정에서 굉장히 제가 웃음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렇게까지 하셨구나 라는 부분을 좀 알게 되더라고요. 이분이 제주도에 있다가 경성으로 올라갑니다. 경성으로 올라가서 관립 경성여자 고등보통학교에 진학합니다. 관립 경성여자 고등보통학교는 지금 현재의 경기여고입니다. 경기여고의 전신인데 관립 경성여자 고등보통학교는 우리나라 최초의 관립여학교입니다. 공립여학교라는 거죠. 자, 이곳에 들어갑니다. 이곳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3.1운동이 일어납니다. 거의 졸업반 다 됐을 쯤인데요. 3.1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분이 3.1운동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일제강점기 때 그곳에서 수업을 듣는 과정에서 일본 교사가 와서 수업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기 사례 부분이 이분이 적어놓은 그 자서전이 있어서 제가 하나 읽어볼까 합니다. 우리에게 미술과 역사를 가르치는 시바다 일본 선생이 있었는데 그 일본 선생이 말하기를 임진왜란은 날조된 것이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을 가르쳐서 이순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가 만들었다는 거북선도 가짜다. 날조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굳이 알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여학생이 손을 듭니다. 내가 부모님한테 배운 거하고 다른데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욕적으로 발언을 함부로 하시지 마십시오 하고 여학생이 손을 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당신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역사를 가르치는 건 좋은데 왜 역사까지 왜곡해서 가르치십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고수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의를 표하니까 일본 역사 선생님은 당황스러웠던 거죠. 어떻게 감히 항의를 할 수 있나. 그래서 이 선생이 그 학생을 야단을 계속 치려고 하자 그 반에 있었던 많은 학생들이 다 같이 항의 소동을 벌이게 되었답니다. 주동을 한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전체가 다 항의 소동을 벌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락을 지었는데 뒤에 해고하기를 결국 나는 그 일로 내 성적표의 품행란에 병을 받게 되었다. 갑을병 이렇게 채점을 하는 거죠. 갑을병 하점을 받은 거예요. 품행란에 나는 병을 받게 되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경성에 입교하고 난 다음에 수업 시간에 만만치 않은 모습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운동 당시에는 이 경성 관리여자 고등보통학교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자, 3월 1일 날 파고다 공원에서 처음에는 1시에 사람들이 모여서 만세 삼창을 하자, 만세를 우리가 외치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시간 당겨져서 12시가 되어서 만세를 부른다라는 소식이 전해 듭니다. 이 얘기를 듣고 박규훈이라는 학생이 이 경성 여자관립고등보통학교에도 알리러 왔던 겁니다. 자, 이제 3월 1일 날 뭔가가 한다 하는 그 삐라는 이미 살포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학교 내에서 교직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회의를 하고 있는 차에 이제 1시간 땡겨져서 만세 우리가 외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자, 그래서 이 학생들이 뭔가 주춤주춤하고 웅성웅성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은 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때 기숙사 밖에서 대한독립 만세하고 외치는 소리가 막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 교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니까 문이 잠겨져서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이 잠겨져서 나가지를 못하니까 한 학생이 빨리 뛰어가가지고 이 문을 열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면서 도끼를 들고 옵니다. 자, 그랬더니 그 뒤에서 한 여학생이 또다시 뒤따라서 도끼를 들고 두 여성이 그곳에서 교문을 도끼로 문을 부수고 나옵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분이 바로 고수선 선생님이었습니다. 야, 이걸 보고 굉장히 굉장히 담대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3.1운동 당시에 가담했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주목을 받게 됩니다. 자, 이분은 가파도 출생이세요. 가파도 출생이고 아버지 고석조 그리고 어머니 오영원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자, 이분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요. 처음에는 그냥 신성여학교에 바로 간 것이 아니고 그 야학교 한일 사립학교에 먼저 있다가 신성여학교로 가서 졸업하고 그다음에 이곳으로 진학한 겁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경성 관립여자고등보통학교에 진학하면서 더 의기 있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여성으로 성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운동 당시에 가담 시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임시정부의 독립군 군자금까지도 전달할 정도로 굉장히 담대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경성에서 자라나고 그다음에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돌보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후에 또 다시 제주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하고 상황도 어렵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많이 상황이 좋지 못한 것을 알고 이후에 경성의전에서 다시 수학을 하면서 의사 면허증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다시 제주도에 내려와서 제주도 최초의 모자원 그리고 홍익보육원까지도 설립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인물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바로 최정숙 애국지사입니다. 최정숙 애국지사는 아까 고수선 애국지사보다는 나이가 좀 더 어립니다. 그렇지만 아까 앞에 있었던 그분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사회운동 가정인 성향까지도 약간 갖춰졌다면 이분은 교육적으로 거의 집중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최초 여성 교육감입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제주도에서의 1대 교육감이고요. 이분도 의료인입니다. 그리고 극빈자를 돌보는 일들을 많이 하셨고 나중에는 그 적십자 활동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로마 교황으로부터 훈장까지도 받게 됩니다.
자, 이분은 또 어떤 사연들이 있었을지. 이분이 좀 맨 왼쪽의 사진은 소녀 시절 적에 그 책을 보고 있는 사진이거든요. 저렇게 앉아서 책을 보고 있던 여성이 나중에는 거의 수녀와 같은 삶을 사셨고요. 결혼도 거의 안 하셨고, 그다음에 혼자 나중에 이제 계셨고, 그다음에 그 자제분은 이제 양자로 입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생활을 하셨거든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경성에 이분이 의료인 자격증을 따고 취득하고 난 다음에 경성에 성모 그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극빈자들이 너무 많은 걸 알고 자, 제주도에도 이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제주도에 내려와가지고 극빈자들을 돕는 활동들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분의 활동은 보면 교육적으로도 많이 치우쳐지고 사회에 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활동들로 많이 일관되어지게 나오고 있습니다. 북제주군 출생이시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부분은 뭐냐면 이분 집안이 좀 잘 사셨습니다. 잘 사셨고 아버지가 제주도의 지방법원의 초대 법원장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약간 경제적으로 좀 풍요로운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분도 마찬가지로 경성 관립여자고등보통학교로 가서 3.1운동 시위자로도 하고 이분은 징역 생활까지도 하게 되는데 7.9 소녀결사대를 꾸린 멤버다라고 주목을 받게 되면서 서대문영무소에서 유관순 열사하고 같이 수감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고문 후유증이나 이런 걸로 해서 제주도에도 내려오지만 감시망이 계속 이제 조여져 오고 그다음에 벌써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다시피 하는 그런 인물들이었던 거죠. 제주 여성들도 제주에 내려오면 그 신교육을 받은 여성은 몇 사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복귀하고 난 다음에 이분은 문맹 퇴치 운동을 벌입니다. 그리고 제주도 내에서 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병원도 개원을 합니다. 병원도 개원하시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후에는 교육 쪽으로도 많이 치우쳐서 극빈자 부분을 돕는 쪽으로 하셨다라는 부분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여성입니다. 이 세 사람은 거의 같이 다녔습니다. 아까 그 탁구 칠 때 상대에 있었던 여성인데요. 이분은 항일운동을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서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입니다. 왜? 돌아가신 해가 지금 1900년대 태어나서 1933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시다 보니까 이분을 뒤에 서훈을 올려줄 후손도 제대로 없었던 거였습니다. 제주 여성 교사로서는 1호입니다. 예, 1호고 그다음에 제주 최초의 여성 유학생입니다. 일본으로 유학 갔다 오십니다. 예. 그리고 근후에 도쿄지회에서 그 회원으로서 또 활약을 하시는데 다시 이제 제주도에 와서 있었을 때 영양실조하고 폐렴으로 안타깝게도 사망하십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 분이었습니다. 왼쪽 사진에서 왼쪽에 계신 분이고요. 눈이 좀 크신 분이시고요. 오른쪽 사진에서는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최정숙 그 교육감하고 굉장히 그 친분이 있었던, 그러니까 아무래도 고수선 선생님은 연배가 좀 많으셨고, 그 다음에 강평국 선생님이셨고, 그 다음에 최정숙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아마 그 좀 더 친했던 것 같습니다. 이분도 이제 그 박희도 선생, 그 3.1 운동을 준비했던 박희도 선생의 어떤 학생 결사단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셨고요. 이제 신간의 부분에서 도쿄지회에서의 부인부 책임자로도 활동을 하셨는데 미혼으로 생을 마감하셨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의 활동했던 영역에서는 교육과 의료와 복지 이런 부분에서 그 앞선 두 분들하고 똑같이 제주도 변화의 중심에 있었다라는 부분을 알게 됩니다. 자, 이 세 분이 제주도를 이끌었던 한 신여성의 어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은 고문, 징역도 살고 그렇게 하지만 3.1운동 이전을 봤을 때는 고문, 징역을 사셨던 분들이셨지만 3.1운동 이후에 이분들의 역할은 확연하게 좀 더 이제 더 옆으로 퍼져나가죠. 여성에 집중을 했고 또 문맹, 그다음에 문맹 퇴치 운동을 했고 그다음 빈곤한 사람들의 관심을 가졌고 그다음에 의료 부분, 그러니까
본인들이 의사 자격증을 취득해 와야 되겠다. 왜? 이곳에 제대로 된 의료기관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본인들이 직접 움직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활약 부분에서 많이 주목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자, 그럼 이번에는 제주 여성이 경찰을 습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제주 여성들이 경찰을 대거 습격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동아일보에 보도되어져 있는 자료를 한번 응용을 해본다면, 자, 이 부추나 선생님이 여기서 주목해야 될 인물로 올라왔는데 가만히 보면 활동을 무엇을 했나라고 봤을 때 1932년 1월 26일 날 500여 명의 회원 단체들이 주재소를 습격했다라는 그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 제주도 해녀들, 이들은 어떻게 제주도 안에서 버텨내고 저항하고 그리고 생존하려고 애를 썼을까라는 부분을 봤을 때 우리는 제주도의 해녀분들이 어느 정도 분포가 되어졌나 하는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900년도 이전에는 제주도의 해녀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구분을 해서 제주도 내의 해녀수와 그다음에 바깥 물질을 했다는 것은 출가를 한 그 해녀들입니다. 이 출가를 한 해녀들의 어떤 폭도, 지역 폭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예, 그 다음번에 나올 거니까 이 부분부터 먼저 한번 보죠. 제주도의 해녀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던 것은 1920년 전후로 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1930년에 이르렀을 때는 제주도 내에 있는 해녀수나 바깥으로 바깥으로 타 지역에 가서 어획량을 획득해가지고 들어오는 제주도 해녀수하고 봤을 때는 엄청났다는 거죠. 그러면 합치면은 거의 제주도 내에 1931년도 같은 경우에는 31년도, 32년도 같은 경우는 제주도 내에 해녀수가 엄청났다. 10,000명은 훌쩍 다 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10,000명이 훌쩍 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제주도 여성들의 파워도 뭔가 상승하는 일이 있었지 않았을까? 또는 부당한 어떤 대우를 당했을 때는 이들도 목소리를 내려고 움직이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1932년도 당시에 일본 내에 있었던 해녀들 같은 경우는 1,600여 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제주도 내에 바깥으로 출가를 했던 제주도 여성 수가 5,000명이 넘었다는 것은 비교를 했을 때 일본하고 비교를 했을 때 확연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 해녀들하고 우리나라 해녀들하고 차이점이 무엇이었을까? 잠수 능력입니다. 숨 참는 능력. 그게 우리나라 제주 해녀들의 능력이 굉장히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제주 해녀들이 제주도 바깥으로 나가서 물질을 해서 어획량을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했던 지역이 어디냐? 진출했던 지역은 대만,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 일본에 이르기까지 제주도 내에서만 뭔가 어획량을 했던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남해안 일대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대만까지도 진출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까지도 본인들이 수확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끌고 들어왔고 아까 봤던 것처럼 이들의 숫자가 엄청났다는 거죠. 그러면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분들이 수확했던 수확물 가지고 경제적인 이득도 엄청났을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자, 문제는 이 수확량만큼 이분들의 이익도 굉장히 높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분들은 이익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수확했던 수확량, 이 이득은 어디로 갔나? 고스란히 중간에서 수탈해 가는 형식으로 갔던 거죠. 자, 목숨 걸고 바닷속에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채취해가지고 끌고 왔는데 제주도를 돌아가려고 하니까 손에 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현실도 굉장히 눈물짓게 합니다. 그래서 설립했습니다. 제주 여성 단체를 제주 해녀 조합을 만든 겁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1930년대부터는 엄청나게 이게 늘어나잖아요. 이미 그 전초전 단계가 1918년도, 1920년도 이 정도부터도 이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그러면서 1920년도에 제주 해녀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제주 여성 스스로가 나섰습니다. 나서서 어업조합을 설립을 했는데 이것을 만약에 대만으로 간다. 중간에서 그 연결하는 그 중간에서 이거를 그 알선하는 사람이 있겠죠. 알선 수수료, 조합비, 그 다음에 세금, 일본에 세금을 갖다 바쳐야 됩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거를 해녀 조합하면 조합의 가입비, 이런 것들이 계속 징수되는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경제가 계속 악순환되어지는 그런 연결고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주 해녀 같은 경우에는 어업조합을 설립을 했지만 그 실상으로 제대로 위력을 발휘하지는 못한 상태로 끙끙거리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또는 중간에서 업무 담당자나 일본인 해조회사나 일본인 해조회사를 통해서 나가는 경우들이 다반수였을 거니까 여기에서 결탁을 해가지고 중간에서 돈을 매수하는 그런 행위들까지 계속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제주 해녀들이 나중에는 참다가 잠시 뒤에 폭발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제주 해녀 항일 투쟁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여성 단체로서의 처음으로 항일 투쟁이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표면상으로 봤을 때는 그녀들의 생존권에 대한 저항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봐서는 일제의 침탈과 탄압에 대한 부당함이 쌓여져 있다가 그것이 이제 폭발하는 그런 형태로 나온 것이 바로 해녀 항일 투쟁이었습니다. 자, 이 최초 여성단체 항일운동, 해녀 항일운동 한번 볼까요? 1920년도에 어업조합이 설립되어지고 난 다음에 1924년도에 이미 제주 여성들은 움직였습니다. 20년도에 어업조합이 생겨났는데 이 조합이 생겨났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뭔가 중간에서 계속 뭔가 수수료가 자꾸 빠져나가고 그들이 취하는 게 없다 보니까 이들이 조합 분규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24년도에 벌써 4월에서 6월까지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완화되는가 싶었는데 계속 이것들이 축적되어지고 일본 그 해조회사에서의 어떤 그런 그 탄압이나 여러 가지 착취 이런 것들이 계속 가중되어지고 갈수록 해녀수는 증가하고 그다음에 출가하는 해녀수가 증가할수록 거기에 따라서 계속 징수는 되어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참다 못해서 바로 이제는 시위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1932년도였습니다. 1932년도 1월 7일 날 1차는 하도리에 있는 해녀 300여 명이 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1월 12일 날에는 세와리에 있는 여성들이 또 시위를 했습니다. 해녀들이 다 모여서 시위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와리에서 했을 때는 세와 장터 날을 잡아서 그날 아예 행진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나중에는 안 되겠다. 1월 10일 날 세와리 해녀들이 계속 행렬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일본이 무력 행사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시위대도 무력 행사를 하면서 일본 경찰서를 습격하는 그런 사건까지도 지금 나오게 된 겁니다. 자, 해녀 항일 투쟁의 배경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20년도부터 27년도까지 이 그 어버 분쟁하고 해녀 조합, 분규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축적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이 투쟁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심각했다라는 부분을 알게 됩니다. 32년도 1월 7일 날 처음에 이들이 시위 행진을 하고 있었을 때 좀 수용이 되었더라면 아마 잠잠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자 제주도사가 이제는 관건이었다는 거죠. 제주도사가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나 없나 하는 부분이었을 때 제대로 해결이 안 되진 상황에서 갔고 1월 12일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사가 부임하는 그런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화장터에 와가지고 인사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이제 사전 계획을 해가지고 딱 모여가지고 11개 항을 가지고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무력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저항하겠다라고 실제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월 24일 날 세화주재소 자동차 이 안에를 습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습격한 것 때문에 해녀 주모자들이 300여 명이 검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걸 이제 피신을 해가지고 있으니까 우도로 피신해 있으니까 우도에 피신해 있는 남성과 해녀들까지도 검거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 주목되는 부분은 뭐냐면 우도의 특이성입니다. 제주 해녀 항일 운동은 그 다음에 하도리하고 세화리에서 시위 행진을 했지만 이 제주 해녀들의 해녀들이 양성되어지고 처음에 그게 잉태되어지고 이들의 활동이 제대로 움직이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주축을 이뤘던 것은 바로 우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도 출신의 제주 해녀들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우도로 피신을 해가지고 있었지만 거기에 또 찾아가고 이제 검거를 하게 되죠. 이들이 검거를 하고 나니까 이제는 이들을 석방해라라고 요구 시위를 하게 되었고 이 요구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는 또 체포를 하고 탈환하고 이 과정들이 순차적으로 반복이 되는 과정에서 제주도에서는 해녀 주도자들이 검거가 됩니다. 여기도 3인방이 검거가 됩니다. 부춘화, 부덕량, 김옥년입니다. 이 세 사람이 검거가 되어지죠. 그리고 제주 해녀 관련한 부분들이 나중에는 석방하고 기소하고 판결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잡혀났다 풀려나기도 하고 기소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세 사람은 잡혀서 들어갔습니다. 잡혀서 들어갔는데 그 판결을 받기 이전까지 그냥 계속 붙잡혀 있겠죠. 그러니까 집행유예를 6개월 동안 그곳에 6개월 동안 붙잡혀 있었습니다. 감옥 속에. 그렇지만 6개월 동안 수감돼 있었지만 나중에는 집행유예를 풀려납니다. 수감이 되어졌지만 수감되지 않은 집행유예로 이분들이 풀려나기도 합니다. 이 제주 해녀조합은 단순하게 해녀들의 생존권을 획득하기 위한 그들의 생존권을 위한 투쟁이었을까? 아니면 이들은 불합리한 것에 대한 일시적인 그런 것이었을까? 아니면 일제단합, 일제강점 1919년 이후부터 쭉 이어져 온 제주 해녀들, 일반 민중, 여성들의 참았던 울분이 폭발되어졌던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단순한 생존권의 차원에서 해석하는 것은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움직이는 동선, 그리고 이들이 움직였던 이 조직화되어졌던 이 과정들, 그 다음에 판결 과정, 시위, 요구, 그들의 부당한 권리에 대해서 얘기했던 요구, 이런 사항들을 본다면 결코 단순한 생존권 저항으로 우리가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김옥년 부춘화 선생님을 비롯해서 부덕량 선생님까지 있는데 김옥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하도리에 있었고 여성단체 부인회도 관여가 되어졌었고 소녀회의 회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부춘화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하도리의 청년회의 부의장을 하셨고 야학부에서도 부장을 했다니까 밤에 정규 기간은 아니었지만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부에 대한 열의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다음 부덕량 이분도 이제 그 해녀 조합의 어떤 시위 주도 인물이었는데 세화리 장터에서 이분의 역할은 좀 더 두드러졌고 해녀들을 규합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제주 해녀분들 이분들의 역할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 과정에서 우리는 제주 여성들이 일제강점기에 어떤 식으로 저항을 했고 그리고 단순하게 일본의 지배받고 일본이 지배 속에서 그것을 그냥 순응하면서 살았던 여성들은 분명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부에서는 제주 여성 해녀 항일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해녀였기 때문에 생존권을 위한 투쟁만으로 움직였던 것은 아니냐라고 하지만 제주 신여성들이 움직였던 그 부분과 제주 해녀 항일 운동이 움직였던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신교육을 받았던 여성들의 지식층의 성장, 그 다음에 민중에서의 울분의 터트림,
이런 것들이 같이 합쳐져서 있었던 제주 여성의 어울림이, 저항의 어울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에 순응했었던 여성들도 많았을 거고 일반인들도 순응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할 수 있었다라는 존재가 있었다는 부분은 그 당시에 의기 있는 인물들이 얼마나 많았었나라는 부분을 알게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특히 여성들이라고 하는 그 한정되어져 있는 어떤 사회적인 제도 속에서 있었던 여성들의 존재감과 그다음에 그들이 감내해야 됐던 이중고, 삼중고의 제도적인 울타리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들의 항의는 그냥 단순한 항의를 넘어서는 수순이 아니었을까. 어찌 보면 내적인 싸움과 여성이라고 하는 내적인 싸움과 사회 제도의 싸움, 거기에다가 일제의 침탈과 탄압에 대한 싸움까지도 같이 몇 곱절을 더했고 거기에다 제주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남성들이 배를 타가고 나간 뒤에 여성들이 자녀를 양육을 해야 됐고 그다음에 생존을 위해서 물질을 해야 됐고 또는 그렇지만 또 그곳에서의 부당함에 대해서 또 저항을 해야 됐던 그 여성들의 몇 중고를 본다면 우리가 이 여성들의 활약 그리고 여성들의 역할을 좀 더 재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주 해녀의 독립운동과 저항, 제주 해녀뿐만이 아니고 제주 여성의 독립운동과 저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주에서의 어떤 신교육을 받은 여성들의 육지로의 진출은 말 그대로 어떤 순환적인 지식인 통로를 여는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 이 제주 여성들의 움직임을 가만히 보면 제주 여성 교육감이 탄생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제주에서의 모자원을 건립하고 보육원을 건립해서 또 사회의 복지시설에 갖추는 하나의 그 수장으로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참 의미 뜻깊고요. 특히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6.25 당시에 흥남부두에서 하고 우리 그 한강 다리가 끊어지고 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이 어린아이들, 고아들을 구출하는 작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그 배를 타고 이제 그 배에 어린아이들을 다 실어가지고 고아들이 많았습니다. 실어가지고 제주도로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거기서 그 아이들을 케어하고 하는 이런 기관들을 만들면서 제주도 내에서의 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집중적으로 그 관련된 부분들이 양성이 되어질 수 있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주도는 한 부분에서 봤을 때는 제주 여성들이 핍박받는 곳이기도 했지만 감사할 부분은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제주도에 가서 우리가 지금도 쉬러 가잖아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제주도에 우리가 피난을 간다든지 하면서 그곳에서 뭔가의 동력을 얻는 그런 곳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제주 지역의 여성 독립 유공자 부분 발굴하는 것도 참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느 지역이든지 장터를 토대로 해가지고 뭔가 3.1 만세 운동이 전개된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이 장터가 갖고 있는 민중성과 민중의 저항 그리고 불의에 대한 표출 이런 부분들도 가지고 있는 상징성도 제주도도 마찬가지였다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제주도 내에 삼다도 바람도 많고 그다음에 여자도 많고 돌도 많다고 하지만 이제는 그 이면에 제주 여성들이 역사적으로 감내하면서 축적해온 그들의 인내된 역사의 그런 모습들 그런 걸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사회에 우리가 유익한 인재가 되고 또는 유익한 인재로 양성하는데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주 여성의 항일운동 부분을 한번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 지역의 신여성을 배운 여성과 그다음에 해녀 항일운동을 통해서 제주 여성들이 어떻게 순환적으로 저항하고 움직였는지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